택시가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하는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옥내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고 며느리 김다정은 사고의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할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역은 빈소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왼쪽 팔에는 검은 줄 하나가 그어진 완장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손자로서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자리였죠. 영정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얼마 전 시니어 모델로 데뷔해서 런웨이를 당당하게 걸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처음으로 본인이 번 돈으로 며느리에게 비싼 코트를 사주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던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수빈이가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왜 이러시냐며 오열하는 수빈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지환도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두 동생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이 지역은 울음을 꾹 참았어요. 형으로서 큰아들로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수술을 마치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은호는 이 자리에 꼭 와야 했습니다. 은호가 지역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지역은 은호를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역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 엄마가 의식불명인 불안함,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무게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죠. 은호는 아무 말 없이 지역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 온기가 지역에게 전해졌습니다. 말보다 더 큰 위로였죠. 한편 병원 중환자실에서는 김다정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계속 혼수 상태였어요. 침대 옆에는 남편 이상철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상철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평생 가장으로서 강하게 살아왔던 남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무너져 내리는 한 사람의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고생만 시켰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다정의 손을 잡은 상철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다정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상철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다정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다정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깨어난 다정이 가장 먼저 한 말은 시어머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다정은 남편의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다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있었는데 손을 잡고 행복해하시던 시어머니가 이제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병실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조문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중에는 박성재도 있었습니다. 성재는 빈소 앞에서 수빈이 오열하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 두 사람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성재는 멀찍이 서서 주먹만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어요. 마음속으로 수빈에게 힘을 보냈습니다. 성재가 지역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두 남자는 짧은 눈빛 교환으로 서로를 위로했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랜 친구였으니까요.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또 한 명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든 세련된 여자, 정보아였습니다. 정보아는 조심스럽게 빈소로 걸어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이 지역의 아버지 이상철을 찾았죠. 그동안 안녕하셨냐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상철은 정보아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여자, 그 여자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정보아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역도 정보아를 발견했어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왔냐는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죠. 정보아는 조문 왔다고, 그리고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역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할 말이 있냐며 돌아가라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정보아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밖에서 잠깐만 얘기하자고,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역은 정보아를 따라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호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혼식 사진에서 봤던 그 여자, 지역을 버리고 떠났던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에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질투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도 하나둘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어요. 지역은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지역은 생각했어요. 더 잘해드릴 걸 그랬다고,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웃게 해드릴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상철이 빈소로 들어왔어요.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상철은 아들에게 김다정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몸이 많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지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엄마는 살아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소식을 들은 김다정이 너무 슬퍼하셔서 걱정이라는 아버지의 말에
지역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앉아 할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슬픔을 나누는 방법은 때로는 침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장례는 계속될 것이고 남겨진 사람들의 삶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빈자리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장례식장 밖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정보아와 마주섰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보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결혼식 날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안다고, 지역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도 안다고 말했죠. 지역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를 지금 받아서 무엇하냐고, 그때 그 공개적인 굴욕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어요. 정보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다만 오늘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에서 함께 도망갔던 그 남자와는 이미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호주에서의 생활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조 회장의 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하늘건설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정보하는 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건설을 함께 키워나가고 싶다고, 지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지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져 물었죠. 정부와는 냉정하게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이 AP그룹을 인수한 것도 알고 있고 그의 경영 능력도 인정한다고 했어요. 하늘건설과 AP그룹이 손을 잡으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정부와는 투자자로서, 파트너로서 함께 사업을 확장하자고 제안했어요. 지역의 표정이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아직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반문했어요. 그런 제안은 필요 없다고, 자신은 이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이미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고, 더 이상 정부와는 어떤 관계도 원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누구냐고 물었지만 지역은 알 필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역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부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제안을 검토해달라고, 감정을 배제하고 사업적으로만 생각해달라고 말했죠. 지역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부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돌아온 지역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의 장례, 엄마의 회복, 가족들의 슬픔, 이미 감당하기 벅찬 상황인데 정보아까지 나타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은호가 멀리서 지역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지역의 표정이 편치 않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죠. 그날 저녁 정보아는 아버지 조 회장을 만났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조 회장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을 만났냐고, 어떻게 됐냐고 물었죠. 정보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지역이 완강하게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지역의 능력을 너무 늦게 알아본 것 같다고 후회했습니다. AP그룹 인수권을 보면서 지역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깨달았다고 했죠. 하늘건설은 지금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몇몇 대형 프로젝트가 연달아 실패하면서 자금난이 심각해졌어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 회장은 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든 이 지역을 설득해야 한다고, 그가 아니면 하늘건설을 살릴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시도해보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이미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편 병원에서는 김다정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습니다. 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시집왔을 때 어색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졌던 것들, 최근에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시면서 행복해하시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던 그 마지막 말씀, 그게 정말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상철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상철은 아내에게 말했어요. 이제라도 깨어나줘서 고맙다고, 당신마저 잃을 뻔해서 정말 무서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정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안하다고, 더 건강해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죠. 장례식장에서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여전히 빈소를 지키고 있었어요. 은호도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옆을 지켰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바라봤어요. 몸이 아픈데도 여기까지 와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은호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됐어요. 은호도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그를 곁에서 지켜주고 싶었어요. 아무 말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긴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조용히 슬픔을 나누면서요. 밖에서는 정보아가 차에 앉아 장례식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하는데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지역의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결국 화면을 끄고 말았어요.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늘건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평생 사업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아는 어떻게든 지역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박진석 회장의 저택.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박진석, 고성애, 박영나, 그리고 회복 중인 한우진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실장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다쳤다면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죠. 영란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자신이 조문을 가겠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의금을 넉넉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란은 방으로 들어가 검은 원피스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지환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들까, 곁에 있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옷을 다 입고 나와 현관으로 향하는데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고성이가 길을 막았습니다. 고성이는 딸에게 물었어요. 어디 가냐고, 설마 지환의 장례식장에 직접 가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영란은 당연하다고 대답했어요. 조문을 가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죠. 고성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 집안일에 직접 가는 법이 어디 있냐고, 상류층 예법을 좀 지키라고 소리쳤어요. 영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의 말이 경우 없다고, 경우를 지켜야 하는 건 엄마라고 맞받아쳤어요. 고성이는 딸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던 영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낯설고 당황스러웠어요. 영나는 엄마를 뿌리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홀로 남은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게 지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사가 문제였다고, 너희들 한 큐에 끝내주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고성이는 곧장 핸드폰을 꺼내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번에 부탁했던 일을 더 확실히 처리하라고, 그 기사가 다시는 딸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고성이의 얼굴에는 차갑고 위험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영나를 태운 차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와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지경까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어요. 지환을 향한 과도한 적개심,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시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 엄마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었어요. 영나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비밀을 찾아내야겠다고, 그래야 자신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한 영란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지환을 찾았습니다.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는 지환의 모습이 보였어요. 영나가 다가가자 지환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어머니 허락은 받았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엄마 허락 따위는 받지 않을 거라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했어요. 지환은 영나의 그런 모습에 놀라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영나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죠. 영나는 지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위로와 애틋함, 서로를 향한 진심이 그 짧은 눈맞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상관없었어요. 영나는 지환 곁에 있고 싶었고, 지환도 영나가 곁에 있어 힘이 났습니다. 그날 밤 영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성이는 거실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시선으로 영나를 노려봤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선포했을 뿐이었습니다. 영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비밀을 찾아야 한다고, 그게 무엇이든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영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고성이가 병원에 우진을 데리고 간 날이었어요.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나는 부모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평범한 서류들과 물건들 뿐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았어요.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던 영나는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옷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였어요. 벽에 박혀 있었지만 교묘하게 옷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영나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바로 엄마가 숨기고 있던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고에는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영나는 여러 번호를 시도해봤습니다. 엄마 생일, 아빠 생일, 결혼기념일 모두 틀렸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번호가 있었습니다. 우진의 생일이었어요. 영나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영나는 숨을 죽이고 금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에는 두툼한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이었어요. 엄청난 양의 현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영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엄마가 25년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기록, 그 아이를 버렸다는 내용, 그리고
그 모든 걸 숨기기 위해 돈을 쓴 흔적들. 영란은 손이 떨렸어요. 엄마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아빠는 이 모든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은호. 영라가 아는 그 은호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지환을 싫어했는지, 왜 은호를 멀리하려고 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어요. 영란은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현금 봉투 몇 개는 따로 꺼내 자신의 방으로 가져갔어요. 이제 영라에게는 무기가 생긴 겁니다. 엄마의 비밀을 알게 됐고 그 증거까지 확보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숨겨놓은 돈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영란은 방에 앉아 생각했어요.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아빠에게 바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릴 것인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영라가 우위에 서게 됐다는 것. 고성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 영란은 핸드폰을 꺼내 지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힘내라고, 자신이 곁에 있다고, 그리고 곧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다는 짧은 말과 함께 하트 이모티콘이 하나 찍혀 있었어요. 영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엄마와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고성이는 아직 몰랐어요. 자신의 비밀이 딸에게 들켰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자신의 모든 걸 무너뜨릴 폭탄이 될 거라는 것을요. 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지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요. 병원 특실. 한우진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 후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몸은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고성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양식이 담긴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아들 앞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른 회복해서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이제 우진의 시대가 올 거라고 고성이는 말했어요. 우진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후계자 도구로만 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원하는 삶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조용히 반문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자신이 성재형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고성이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은호에게서 받은 새 생명으로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게 우진의 운명이라고 강하게 말했어요. 우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형과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고성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범하게 살겠다는 게 무슨 소리냐고. 우진은 이제 예전의 한우진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더 이상 엄마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고, 고성이는 아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죠. 결국 고성이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럼 미국 MBA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거기라도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압박했습니다. 우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시 미국에 가기 싫다고, 성재형을 대신할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그럼 한국에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직접 배우면서 자리를 잡고 성과를 내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국에 있는 게 나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고성이는 아들의 흔들리는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 우진을 회사에 입사시킬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박진석은 아들의 회복을 기뻐하며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성재에게 적절한 자리를 찾아보라고 지시했어요. 며칠 후 성재는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부서에 넣으면 부담스러울 것이고, 그렇다고 한직에 넣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성재는 자신이 관리하는 부서 근처에 우진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직접 챙기면서 일을 가르쳐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고성이는 만족했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진이 회사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가까워질 것이고, 경영에 대해 배우면서 성재와 비교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무엇을 보게 될지, 무엇을 알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박진석과 매일 마주치게 될 환경, 성재와 함께 일하게 되는 구조, 그 안에서 우진은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엄마가 25년간 숨겨온 거짓말들, 은호를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진짜 이유까지 모든 게 밝혀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편 고성이는 다른 계획도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라와 지환을 떼어놓는 일이었어요.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환의 동선을 파악했고 언제든 실행에 옮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했어요. 고성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환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건 아니지만 그의 사업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타겟은 지환이 운영하는 운전 서비스였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시켜 지환의 서비스를 이용한 후 거짓 민원을 제기하게 했어요. 불친절했다는 거짓 후기, 위험 운전을 했다는 허위 신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 지환의 평판이 떨어질 것이고 고객들이 떠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두 번째 타겟은 수빈의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여러 아이디를 만들어 악성 댓글을 달게 했어요. 수빈이 추천하는 상품에 대한 혹평, 영상 내용에 대한 비난,
심지어 인신공격까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수빈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왜 이런 악플들이 쏟아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독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추천했던 상품에 대한 불만도 많아졌습니다. 수빈은 혼란스러웠고 상처받았어요. 성재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수빈의 채널을 분석해보니 악플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았고 패턴도 이상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성재는 수빈에게 조심하라고 말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이러는 것 같다고 함께 대책을 세워보자고 위로했습니다. 수빈은 성재의 말에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성이는 만족스럽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어요. 지환과 수빈에게 압박을 가하면 결국 영나가 흔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적절한 타이밍에 지환을 직접 만나 경고할 생각이었어요. 이 모든 일은 영나와 만나지 않으면 사라질 거라고, 영나를 놔주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협박할 계획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딸 영나가 이미 자신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자신을 무너뜨릴 무기가 될 거라는 것을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미소 짓는 고성이, 그녀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영나는 방에서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언제 이 카드를 사용할지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지점, 고성이가 쌓아올린 25년의 거짓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지혁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 김다정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입원 중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AP그룹 인수 후 안정화 작업이 한창이었고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지은호가 퇴원 후 처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은호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술 잘 받았냐고, 이제 괜찮냐고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은호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했다고, 다시 일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지혁은 사무실에서 은호의 출근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은호가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따로 불렀어요.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마주 앉으니 어색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례식장까지 와줘서 고맙다고, 그날 은호가 곁에 있어줘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어요. 은호는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배가 힘들 때 곁에 있는 게 자신의 마음이었다고,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가 그냥 있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그 따뜻함을 잊지 못할 거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이 흘렀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지혁은 은호에게 물었어요. 요즘 힘든 일은 없냐고, 불편한 건 없냐고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은호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정보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저녁 무렵 지혁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정보아였어요. 한 번만 만나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 사업적인 제안을 다시 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어요. 지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보아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연락이 오면 귀찮을 것 같아서 지혁은 한 번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기 위해서였어요. 며칠 후 지혁은 정보아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정보아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늘건설의 현재 상황,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그리고 AP그룹과 협력했을 때의 시너지 효과를 분석한 자료들이었어요. 지혁은 서류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업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업이 전부가 아니라고, 자신은 정보아와 엮이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정보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라고, 감정을 배제하고 냉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설득했어요. 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만남은 없을 거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카페를 나왔어요. 정보아는 지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지혁은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은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혁의 목소리가 조금 지쳐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일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냥 은호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통화를 이어갔어요.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소한 일상들이었죠. 하지만 그 소소한 대화 속에 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한편 성재와 수빈의 관계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후 수빈은 한동안 유튜브 활동을 쉬었어요. 카메라 앞에 설 힘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성재는 그런 수빈을 조용히 지켜주었습니다. 무리하게 위로하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어주었습니다. 수빈이 울고 싶을 때는 함께 울어주었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멀리서 지켜봐 주었어요. 수빈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그런 성재의 모습에 수빈은 감동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아끼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 성재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고 할머니가 원하셨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성재는 응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자신이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수빈은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성재가 제안한 일이었어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벼운 콘텐츠였습니다.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빈은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어요. 성재가 옆에서 도와주며 장난치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수빈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성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사람 없이는 이 힘든 시간을 견디지 못했을 거라는 거요. 성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빈의 슬픔을 함께하면서 그녀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평생 곁에서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촬영을 마치고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빈에게 진지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빈은 긴장하며 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자신이 수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제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수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성재는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괜찮다고, 수빈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진심을 전했어요.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성재가 옆에 있어서 이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환과 영란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영란은 지환에게 비밀 금고를 발견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엄마가 숨기고 있던 돈과 서류들을 찾았다고, 그 안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환은 놀라며 물었어요. 무슨 내용이냐고, 위험한 거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영란은 아직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이 엄마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얻었다고, 더 이상 엄마한테 당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지환은 영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자신 때문에 영란가 힘든 일을 겪는 게 싫다고 말했어요. 영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오빠 때문이 아니라고,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자고, 서로를 지켜주자고 다짐했어요. 세 쌍의 커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지혁과 은우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고, 성재와 수빈은 확실한 마음을 확인했어요. 지환과 영란은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모든 걸 방해하려는 고성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 연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성희의 방해를 이겨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우진의 퇴원일이 다가왔습니다. 의료진은 우진의 회복 상태가 매우 좋다고 평가했어요. 간 이식 수술 후 합병증도 없었고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고성희는 기뻐하며 아들의 퇴원 준비를 도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진을 후계자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진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준 지은호, 쌍둥이 여동생, 25년 전 엄마 고성희가 자신만 데려가고 버렸던 그 아이.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호가 간을 내어줬을 때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미안함과 원망이 섞인, 그러면서도 따뜻했던 그 눈빛. 엄마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자식 하나를 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25년간 그 사실을 숨기고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만 데려가서 이렇게 키워준 이유도 알고 있었어요. 박진석과 재혼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는 필요했지만 쌍둥이 둘은 부담스러웠던 거죠. 며칠 후 우진의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고성희는 아침 일찍부터 우진을 챙겼어요. 깔끔한 정장을 준비해주고 아침 식사도 특별히 신경 써서 차렸습니다. 식탁에는 여동생 영란도 앉아 있었어요. 영란은 오빠를 바라보며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진은 영란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영란은 자신에게 쌍둥이 여동생이 또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존재를 알게 되면 영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성희는 아들을 격려했어요. 잘할 수 있다고, 아버지 회사에서 실력을 보여주라고 다독였습니다. 우진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챙기는 엄마의 모습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숨어 있는지 알고 나니 모든 게 가식처럼 보였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분노가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박진석의 회사는 큰 빌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우진은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이 안에 의붓아버지 박진석이 있습니다. 엄마와 재혼해서 자신을 아들처럼 키워준 사람, 그리고 이복형 박성재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르지만 함께 자란 형. 우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받아 인사팀으로 향했어요. 간단한 입사 절차를 밟고 사원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치될 부서로 안내받았습니다. 전략기획팀이었어요. 박성재가 관리하는 부서 바로 옆이었습니다. 팀장이 우진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라는 걸 모를 리 없었죠.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리를 안내했어요. 우진은 배정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회장님의 둘째 아들이라는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진은 혼자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어디 앉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박성재였습니다. 성재는 환하게 웃으며 우진에게 말했어요. 함께 식사하자고 회사 구석구석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진은 형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형, 엄마의 재혼으로 가족이 된 형, 자신을 항상 잘 챙겨주고 동생처럼 아껴준 형,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재는 회사 생활에 대해 조언해 주었어요. 어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좋은지, 어떤 업무를 먼저 익혀야 하는지 세심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진은 형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동시에 묘한 감정도 느꼈어요. 엄마는 자신이 형과 경쟁해서 이기기를 바라고 있지만 우진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성재 형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을 경쟁 상대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박진석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우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석은 두 아들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우진의 첫 출근을 축하하며 잘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우진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형이 잘 챙겨주고 있다고, 열심히 배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석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우진은 의부사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재혼해서 만난 이 사람은 자신을 친아들처럼 대해줬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관계가 엄마의 야망 위에 세워진 거짓 위에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면서 우진은 회사 생활에 적응해갔습니다. 업무를 배우고 동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하지만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성재와 함께 일하면서 형을 볼 때마다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엄마는 자신이 형을 밀어내고 후계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박진석 회장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자신을 잘 키워준 사람. 하지만 엄마가 그를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고성애 때문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가면 엄마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박진석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성재와는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우진은 대충 대답했습니다. 엄마와 대화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어느 날 저녁 우진은 고성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은호를 버렸냐고, 어떻게 쌍둥이 중 하나를 그렇게 버릴 수 있었냐고 따져 물었어요. 고성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회피했어요. 우진은 화가 났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고, 은호는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살고 있다고 소리쳤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영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은호가 누구냐고, 무슨 얘기냐고 물었어요. 고성희는 급하게 영나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진을 노려봤어요. 그 애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그러니 이제 내 할 일을 하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진은 엄마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우진은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계획대로 살지 않겠다고, 후계자가 되는 것도 성재 형과 경쟁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대신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은호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영나에게도 모든 걸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고성희가 또 다른 수를 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진은 우연히 은호와 마주쳤습니다. AP그룹과 박진석 회사 사이에 협력 미팅이 있었고 은호가 이지혁과 함께 참석한 것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남매. 은호는 우진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힘내. 그런 감정들이 오갔어요. 우진은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은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진은 여동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은호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리고 엄마 고성희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진의 회사 생활은 계속됐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신입사원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진실을 밝힐 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회사에 보낸 것이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진이 그곳에서 더 확고한 결심을 하게 되고 자신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성재와 함께 일하고 박진석을 매일 보면서 우진은 점점 확신을 얻어갔습니다. 은호는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고, 영나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그리고 그날이 오면 고성희가 쌓아올린 모든 거짓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바뀔 거라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여동생 은호를 위해서, 여동생 영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우진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이지혁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고 엄마 김다정도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요양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어요. 집안은 예전만큼 따뜻하지 않았고
식탁에는 늘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지역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은 지은호였습니다. 은호는 매일 지역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때로는 점심을 챙겨서 회사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지역은 은호의 그런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지역은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함께 저녁을 먹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은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선배와 단둘이 저녁을 먹는다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두 사람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지역은 평소와 다르게 옷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은호도 예쁘게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서로를 보며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어색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식사를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 소소한 취미 이야기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걷기로 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고 강물에는 불빛이 반사되어 아름다웠어요. 지역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은호가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은호 덕분에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고 진심을 전했어요. 은호는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선배가 힘들 때 곁에 있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어요. 지역은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자신이 은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역은 계속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고, 은호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전했어요. 은호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선배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되자고 다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성재와 수빈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빈은 조금씩 유튜브 활동을 재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악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추천했던 제품들에 대한 악의적인 후기들이 쏟아졌어요. 수빈은 지쳐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슬픔도 채가시지 않았는데 이런 공격까지 받으니 너무 힘들었어요. 성재는 수빈의 채널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악플들의 패턴을 살펴보니 명확히 조직적인 공격이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여러 계정에서 동시에 악플이 달렸고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성재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빈을 공격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어렴풋이 짐작했어요. 고성희, 지완의 집안을 공격하려는 고성희의 계획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재는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자신이 대책을 세우겠다고 위로했어요. 수빈은 성재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성재가 옆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성재는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든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수빈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재는 수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가족들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수빈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냐고. 자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성재의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걱정했어요. 성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빈이 어떤 사람인지 가족들도 알게 될 거라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가족들도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수빈은 성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되면 함께 가족들을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지완과 영라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지완에게 최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고성희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지완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영라 때문에 자신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는 게 아닐까 불안했어요. 영라는 지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엄마의 비밀을 이용해서 반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지완은 위험한 일은 하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영라가 다칠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영라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자신의 싸움이라고, 더 이상 엄마한테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자고, 서로를 지켜주자고 다짐했어요. 지완은 영라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어요. 영라도 지완의 품에 안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고성희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이 지완의 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후 허위 민원을 제기했어요. 위험 운전을 했다는 거짓 신고, 불친절했다는 악의적인 후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지완의 평판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문의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완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항상 안전하게 운전했고 고객들을 친절하게 대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역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동생의 상황을 살펴보니 명백히 누군가의 조직적인 공격이었어요. 지역은 지완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누구한테 미움을 산 일이 있냐고,
혹시 영나와의 관계 때문에 영나 어머니가 움직이는 건 아닌지 물었어요. 지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가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형제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한편 고성이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환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수빈의 유튜브를 망가뜨렸으니 이제 직접 만나서 경고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성이는 지환에게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 할 이야기가 있다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환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대면이라면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어요.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고성이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영나와 헤어지라고. 영나는 지환 같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차갑게 말했어요. 지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영나와의 관계는 자신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고성이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맞받았어요. 고성이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고통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고, 지환의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이 고통받는 걸 지켜볼 수 있냐고 협박했어요. 지환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고성이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고성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영나를 놔주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지환뿐만 아니라 지환의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위협했어요. 지환은 고성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환은 영나에게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영나는 분노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영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때라고, 비밀금고에서 찾은 증거들을 사용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두 사람은 작전을 짰습니다. 언제 어떻게 고성이의 비밀을 폭로할 것인지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지환의 운전 서비스는 거의 예약이 끊겼고 수빈의 유튜브 구독자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동생들의 상황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회사에서 지혁은 은호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환과 수빈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혁은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그동안 가족들은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박영란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은 비밀금고에서 가져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어요. 엄마 고성이의 과거, 지은호를 버린 기록, 그리고 25년간 숨겨온 거짓들, 이 증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먼저 오빠 한우진과 상의하기로 했어요. 우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 함께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 영란은 우진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오빠에게 말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우진은 여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영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중대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영란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비밀금고를 발견했다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서류들을 봤다고 말했어요. 우진은 긴장했습니다. 영나가 무엇을 알게 됐는지 궁금했어요. 영나는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25년 전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 그중 한 명을 버렸다는 내용. 우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영나가 은호의 존재를 알게 된 거였어요. 영나는 오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어요.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사과했어요. 영란은 울먹였습니다. 자신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 엄마가 그 언니를 버렸다는 사실, 모든 게 충격적이었어요. 우진은 여동생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은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최근에 자신에게 간을 이식해준 일, 그리고 엄마에 대한 분노까지. 두 남매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란은 결심했습니다. 은호 언니를 만나고 싶다고, 그리고 엄마의 거짓을 폭로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진도 동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엄마의 계획대로 살 수 없다고,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떻게 아버지 박진석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지 논의했어요. 며칠 후 우진은 회사에서 은호를 따로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우진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영나가 모든 걸 알게 됐다고, 그리고 영나가 은호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어요. 은호는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아이가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아버지와 성재 형에게도 모든 걸 말하고 싶다고 했어요. 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두려웠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많은 것들이 바뀔 테니까요. 하지만 우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곧 영나와 함께 만나기로,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모든 걸 폭로하기로 했어요. 같은 시각 고성이는 자신의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환의 사업은 무너지고 있었고
수빈의 유튜브도 추락하고 있었어요. 곧 영나가 지환을 포기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몰랐어요. 자신의 집안에서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들과 딸이 자신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 박진석의 저택에서 분위기는 평온해 보였지만 표면 아래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말했습니다. 최근 우진이 회사에서 잘하고 있다고, 성재가 잘 가르쳐주는 것 같다고 칭찬했어요. 성재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이 똑똑해서 가르칠 것도 없다고, 빨리 배우고 있다고 말했어요. 고성이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회사를 이끌어갈 미래를 상상하며 기뻐했어요. 하지만 우진과 영란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식탁 너머로 아버지 박진석을 바라봤어요. 곧 이 사람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영란은 엄마 고성이를 바라봤어요. 저 거짓된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우진과 영란은 영나의 방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영나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은우 언니를 만나기로 했다고, 우진 오빠도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남매가 처음으로 함께 만나는 자리가 될 거였어요. 두 사람은 흥분되면서도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한편 성재는 수빈의 유튜브 공격 배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해서 악플들의 IP 주소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악플들이 특정 흥신소에서 조직적으로 올려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흥신소는 과거에 고성이와 거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재는 확신했습니다. 고성이가 배후에 있다고. 하지만 왜 고성이가 수빈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환과 영나의 관계 때문인 건 알았지만 왜 수빈까지 타겟으로 삼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지혁과 은우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진과 영나를 만나기로 했다고, 세 남매가 처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혁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은우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가족들과 만나게 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은우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은우는 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지혁은 은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세 남매가 만났습니다. 한우진, 지은호, 박영나.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세 사람 모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우진이 먼저 은우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영나도 언니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25년 만의 재회였어요. 눈물을 닦고 자리에 앉아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은우는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일, 입양됐다가 다시 돌아온 일, 그리고 최근에 진실을 알게 된 일까지. 영나는 울면서 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고, 알았다면 진작에 찾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우진도 미안해했습니다. 자신만 엄마와 함께 살면서 은우는 버려졌다는 게 너무 괴로웠다고 고백했어요. 은우는 두 사람을 위로했습니다.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고,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어요. 세 남매는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성재 형에게도 모든 걸 고백하고 싶다고 했어요. 영나도 동의했습니다. 엄마의 거짓을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고, 은우 언니가 당당하게 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은우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세 남매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에 박진석 회장과 박성재를 만나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그리고 고성이가 저지른 일들, 지환과 수빈을 공격한 일까지 전부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폭풍전야. 고성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세계가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자식들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것을요. 박진석도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또 다른 딸이 있다는 것을, 25년간 알지 못했던 딸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박성재도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여동생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을, 우진과 은우가 쌍둥이 남매라는 것을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 그날은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 남매는 카페를 나서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날씨였어요. 화려한 날들의 가장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번 회의 예상 스토리였습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시작된 슬픔 속에서 각자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지혁과 은호, 성재와 수빈, 지환과 영나, 세 커플 모두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하며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고성이의 위험한 계획이 도사리고 있었죠. 지환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수빈의 유튜브를 공격하며 영나를 압박하려는 고성이. 그런데 고성이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진과 영나, 그리고 은호. 세 남매가 처음으로 만나 손을 잡았습니다. 2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주 화려한 날들은 정말 폭발적일 것 같습니다. 고성이의 거짓이 무너지고 박진석과 박성재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화려한 날들을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